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억력을 잃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평화를 빼앗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감정적인 쓰레기로 가득 찬 가방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품위 있고 평온하며 무엇보다 행복한 노년을 원한다면 반드시 없애야 할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의 질은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세요. 왜냐하면 7번째 항목이 가장 놓아버리기 어렵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내려놓음, 자존감, 정서적 건강에 관한 책을 30권 넘게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이 드는 것입니다. 노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괴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 같은 다이어트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훨씬 더 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혼 안에 짊어지고 있으며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들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가 나이 듦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의식적인 삶, 균형, 그리고 정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이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없애야 할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첫 번째, 외부의 인정에 대한 욕구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심각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20살에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합니다. 40살에는 상사나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75세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숨기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을까봐 혼자 여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노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도 계속 역할을 연기해야 할까요? 외부의 인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평생 그것을 찾아다니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불편하지만 진실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걱정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을 내어 여러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도록 두고 싶으신가요? 이 욕구를 없앤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거나 무관심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상상 속 관객들의 변덕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것을 해낼 수 있게 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번호. 두 번째, 원망과 오래된 상처.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원망입니다. 저는 80세가 되어서도 40년 전의 모욕을 계속 되새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고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에게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유산을 가로챈 형제에게 여전히 화가 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마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코르티솔은 급증하며 면역 체계는 약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들 때문에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공짜로 살고 있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마 여러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보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잊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다 괜찮아 라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개인적인 해방의 행위입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한에 쏟아붓고 있던 에너지를 되찾아 건설적인 무언가에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20년의 삶이 남아있다면 그중 몇 년을 괴로움 속에서 낭비할 생각입니까? 시간은 우리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증오하는 데 보내는 매 순간은 사랑하고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노년은 스스로 만든 감옥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세 번째, 끊임없는 비교. 이제 정서적인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배신적인 적 가운데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누구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나는 겨우 공원에 나갈 뿐이야. 내 이웃은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찾아오는데 나는 자녀들이 거의 전화도 하지 않아. 그 직장 동료는 엄청난 연금으로 은퇴했는데 나는 돈 한 푼 한 푼 아껴 써야 해. 이런 비교가 익숙하게 들리나요?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욱 잔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나이가 되면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는 밖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마치 영원히 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의 몸과 비교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건강을 아직도 마라톤을 달리는 친구의 건강과 비교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완벽한 가족 사진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표면만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완벽한 가족 사진을 보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실망과 불편한 침묵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친구를 보지만 그 사람이 내면의 공허함을 피해 도망치기 위해 여행하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연금을 받는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싫어했던 일을 하면서 몇 년을 희생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각 사람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장면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영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는 일은 자신의 최악의 순간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장면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공평한 비교를 한다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게다가 비교에는 더 위험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자신의 경험에서 분리시킵니다.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자신이 살 수 없다고 믿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씁쓸한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멀리 갔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평화로운 상태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벼운 상태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름은 하나의 싸움을 의미하고 모든 흉터는 하나의 교훈을 의미하며 모든 상실은 여러분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을 축하하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번호 네 번째, 물질적인 축적.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년의 마음의 평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는 마치 시간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집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가구로 가득 찬 방, 20년 전에 옷이 들어있는 옷장, 장식품으로 빽빽하게 가득 찬 선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날을 위한 식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보관해둔 상자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 대한 깊은 어려움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답은 늘 비슷합니다. 이건 어머니가 나에게 준 거야. 이 가구는 정말 비쌌어. 언젠가 사용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이걸 원할 거야.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 여러분의 물건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다른 우선순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공간도 더 적으며 자신들만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의 90%는 결국 기부되거나 팔리거나 쓰레기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를 붙잡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육체적인 공간뿐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까지도 말입니다. 밖의 어수선함은 내면의 어수선함을 반영합니다. 주변 환경이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머릿속 역시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기 시작하고 정리하고 기부하기 시작하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숨쉬는 방식조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 실제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30년 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나타내는 것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질문 하나를 해보세요. 내일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 답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모두 죽은 무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순화하는 것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조금씩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집이 숨쉬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기억이 물건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있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슴도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번호 5번째, 피해자 사고방식. 이제 조금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피해자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겪은 상실이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그 고통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사고방식은 유혹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바로 설명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다른 사람들의 탓이야. 정부, 자녀, 상사, 배우자, 심지어 삶 자체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외부에서 온다면 여러분은 움직일 필요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도문처럼 반복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 남편은 나를 속였어. 상사는 나를 착취했어. 아이들이 나를 버렸어. 신은 나에게 불공평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 이야기들을 살아가지 않기 위한 핑계로 사용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피해자로 바라보는 동안 앞으로 남은 길을 변화시킬 힘을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아프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피해자 의식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과거와 불평과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멀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불평할 이유가 생깁니다. 내 친구들까지 나를 버렸어. 이렇게 그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사람도 없고 오직 스스로 만든 공허함만 남아있다는 것을.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 삶이 나를 때렸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실, 질병, 전쟁,
가난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이야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재앙이 없었음에도 씁쓸함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는 피해자야인 동안 삶은 여러분을 계속 그런 사람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본을 바꾸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에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꾸세요. 그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주인공의 역할을 쓰기 시작하세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 6번째, 가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이제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 모든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이 영상을 닫기 전에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물론 여러분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들을 키웠고 먹였고 밤잠을 설치며 돌봤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대가로 나는 부모에게 매일 전화하고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며 그들이 늙었을 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숭배할 것을 약속한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전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줄 알았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만든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자랐던 것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삶 속에 갇혀 있습니다. 책임, 빚, 스트레스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삶도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언제나 평화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있고 어색한 침묵도 있으며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계속 유지하는 거리도 있습니다.